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주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강남에서 40년 넘게 살았고, 남편이 남긴 부동산 덕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에요. 하지만 요즘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답니다. 제 아들은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예요. 며느리는 유명 자동차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고요. 남들이 보기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말도 못하게 비참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늦었네요. 제가 의사라고 해도 강남에서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어머니, 손주 돌보는 비용 매달 500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애들은 영어 유치원에 피아노, 미술까지 다니는데 여러분, 돈 많다고 자식들한테 이용만 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처럼 매달 1,000만 원씩 퍼주고도 또 달라는 독촉에 시달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자식들의 뻔뻔한 행동을 끝내고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 구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문자가 왔죠. 엄마, 이번엔 효도 비용으로 얼마 주실 거예요? 제가 장남이니까 1억은 되어야. 어머니, 이참에 청담동 아파트도 증여하시는 게 어때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한숨만 나왔어요. 연봉이 훌쩍 넘는 돈을 매달 주고 있는데도 더 달라고 하다니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안 되겠다. 이번 명절엔 제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으로만 부모 자식 관계를 이용하는 자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란 걸 알면 우리 모두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날은 제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간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간식거리를 잔뜩 사들고 갔죠. 어머니, 또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 말이에요. 제 손에 든 간식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지성이가 보고 싶어서. 지금 부모님이랑 영어 수업 중이에요. 방해되면 안 되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때 부모님이 민재 손을 잡고 나오다가 저를 보고는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성이가 맨날 할머니 보고 싶다고. 김 선생님, 수업 중이라면서요? 어서 들어가세요. 며느리가 부모님 말을 자르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부모님은 지성이를 데리고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매달 500만 원씩 부모비 받는 게 그냥 받는 줄 아세요? 지성이 교육 제대로 시키려고 받는 거예요. 수업 중에 오시면 안 돼요. 근데 아침부터 쇼핑백은 왜 그렇게 많아요? 명품 가방 또 사셨어요? 제 손에 든 장바구니는 보지도 않고 제 어깨에 맨 가방만 유심히 보더라고요. 아니, 지성이 먹을 과일이랑 간식. 어머니, 저희 집은 유기농 식품만 먹여요. 마트 과일은 농약 덩어리라 지성이한테 절대 안 줘요. 결국 그날도 손주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돌아왔어요. 제가 매달 500만 원씩 부모비를 주는 이유가 손주 좀 더 자주 보려고였는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남편 사진 앞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으로 아들을 찾아갔어요. 철호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수술복을 벗고 막 나오던 아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오늘 12시간 수술하고 나온 참이에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엄마가 5분만 지성이도 보고 싶고. 아, 그러니까 왜 자꾸 찾아오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랑 보모비 받는 게 그냥 받는 거예요? 엄마 돈으로 지성이 최고로 키우려고 받는 거라고요. 돈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번 달 돈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의사라고 돈 걱정 없을 것 같죠. 강남에서 애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목이 메었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죠. 의사 가운 주머니에서 명품 시계를 꺼내 차면서도 엄마한테는 돈 타령뿐이었어요. 엄마, 지성이 영어 유치원비도 오르고 이번엔 2천만 원만 더. 철호야. 아, 그리고 이왕 오신 거. 청담동 아파트 증여 얘기도 해야 하는데 지금 절세하기 딱 좋을 때래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받을 거.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환자 보호자들이 우리를 힐끔거렸지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명품 시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 전 이만 가볼게요. 돈은 내일까지 부탁해요. 아, 그리고 지성이한테는 당분간 오지 마세요. 요즘 할머니 만나고 나면 산만해져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돈이 전부인 자식으로 만든 게 내 잘못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거 봐요. 지성이가 피아노 콩쿠르 나가려면 최소 1억은 필요해요. 레슨비랑 유럽 연수까지. 개원도 해야 하고. 뒤이어 며느리 문자도 왔죠. 어머니, 제가 이번에 자동차 신모델 디자인으로 상도 받았는데 청담동 아파트는 언제쯤 증여하실 거예요? 다른 디자이너들은 다 마세라티 타고 다니는데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여보,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 돈으로 사랑하려 했던 내가 잘못이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였죠. 더 이상은 돈으로 매수당하는 엄마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다음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시나요? 제 복수는 자식들이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에 미친 자식들이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 전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네, 어머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제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고 며느리는 수석 디자이너예요. 돈이 없어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엄마 통장 잔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러다 증여세 폭탄 맞으시겠어요. 제가 계획 세워드릴게요. 한숨이 나왔어요. 내 통장 잔고까지 체크하고 있었다니. 변호사님, 근데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번 명절 전까지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전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명절에 너희들 앞에서 유산 분배 계획을 발표할게. 청담동 아파트랑 빌딩 다 너희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역시 최고예요. 제가 내일 로펌이랑 같이 가서 상담해 드릴게요. 휴대폰을 끄며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어요. 기다려라. 이번 명절에 너희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했단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이제 곧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명절 당일이 밝았어요.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 기대하고 왔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했던 말이에요.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가방을 받아주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지성이도 예쁘게 차려입혔어요. 사진 찍어야죠. 부모님은 쫓아내더니 오늘따라 손주를 앞에 세우고 애교까지 부리네요. 엄마, 제가 어제 로펌이랑 상담했는데요.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제 옆에 바짝 붙더라고요. 식탁에는 처음 보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평소 배달 음식만 시키더니 오늘은 직접 요리까지 했나 봐요. 어머니,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전 묵묵히 수저를 들었어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죠. 돈 냄새 맡고 달라지는 꼴이라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식사가 끝나자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여기 제가 준비한 증여 계획안인데. 잠깐, 엄마가 먼저 할 말이 있어. 전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며느리가 황급히 서류를 낚아채 읽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였을지 궁금하시죠? 아들 내외 얼굴이 왜 그렇게 변했을지.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서류가 맞아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어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효도했다고. 아들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효도,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효도가 뭔지 한번 들어볼까. 전 차갑게 웃으며 녹음기 하나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녹음 내용. 여보, 이번에 어머님 유산 받으면 프랑스에 별장 하나 사자. 그래야지. 어차피 어머님 돈인데 우리가 미리 써도 되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오래 사실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다간 우리 인생 다 가겠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건 아직 있어. 더 들어볼래? 녹음 내용. 보모비 5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또 줬다. 호구 잡았네. 지성이 보고 싶다고 오실 때마다 짜증나서 죽겠어. 돈만 주면 되지.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지만 전 이미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너희 통장 내역이야. 내가 준 돈으로 투자한 거, 명품 산 거, 다 조사했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봐줄 게 없어. 이미 끝났어. 청담동 아파트, 빌딩, 주식. 모든 재산은 다음 주부터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장학재단으로 들어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걱정 마. 너희야말로 실력이 있잖아. 의사, 디자이너. 이제부터 너희 실력으로 살아봐. 그때 지성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못 만나요? 지성아, 할머니랑 앞으로는 더 자주 보자. 내 부모님이 허락만 한다면. 전 마지막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매달 주던 생활비, 보모비, 전부 끊을 거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독립,
이제 실현됐네. 문을 닫는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가슴이 뻥 뚫리고 바카스를 먹은 듯 속이 시원했습니다. 2개월 후. 할머니, 여기 앉아요. 주말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지성이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성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를 만나요.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반대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주말 육아는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며느리가 쭈뼛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아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야근 수당을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며느리도 회사 일에 더 충실해졌다고 해요. 여러분, 제 선택이 너무 가혹했을까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앞으로도 비슷한 사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40년 전, 한 남자가 박은 단 하나의 못. 그 작은 실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했고, 평생의 친구를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런 순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기억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0세 노목수의 마지막 못질에 관한 이야기. 40년간의 후회, 그리고 기적 같은 화해의 순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 강대우는 오늘도 텅 빈 집에서 혼자 아침을 맞이합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그의 손은 이제 망치를 들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40년 전 그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이자 평생의 후회를 남긴 그 사람으로부터 대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든 대우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1970년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건설 현장으로 기억이 돌아갑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두 사람, 대우와 영철.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웃던 날들도 있었는데, 단 하나의 못, 단 한 번의 실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못 하나만 제대로 박았더라면 나만 탓할 일이야?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분노와 후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과연 대우는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용서와 화해는 가능할까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우는 낡은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1978년 여름 한강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두 젊은이가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지. 당시 30살이었던 대우는 최연소 반장이었습니다.
영철이와는 첫 만남부터 의기투합했죠. 둘 다 시골에서 올라와 독학으로 기술을 배웠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달려봅시다. 영철이는 늘 그렇게 말하며 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우는 그런 영철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동료가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나이도 배경도 달랐지만 꿈을 향해 함께 달리던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들에겐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의 건설회사를 차리는 것. 퇴근 후엔 늘 맥주 한 캔을 놓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짓는 건물은 달라야 해. 안전하고 튼튼하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집에서는 절대 사고 같은 건 없어야 해.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1982년 8월 15일 그날만큼은 서두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친 건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우의 반에서 맡은 구역은 15층 외벽 작업, 비계를 설치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반장님, 오늘은 일찍 끝냅시다. 저녁에 어머니 생신이라. 작업반원 김기철의 말이 대우의 귓가에 맴돕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모두를 일찍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잠시 머리가 아득해지는 순간 손에서 망치가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박은 못이 끝까지 박히지 않은 걸 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생각하신 적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되었겠지.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그날 이후 대우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꿉니다. 무너지는 비계와 함께 추락하는 기철씨,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 그리고 영철의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뭐라고 다짐했지.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내 욕심이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영철의 말이 칼날이 되어 대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대우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너도 현장에서 봤잖아. 나보고 서두르라고 한 것도 너였고. 이게 왜 나만의 책임이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번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될 것을 자존심 때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하는 그런 순간 더는 못 보겠어. 너 같은 사람이랑은 영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기철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서로의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대우는 이제 영철이를 만나러 갑니다. 40년 만의 재회. 과연 그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꺼내 입은 양복이 어색합니다. 거울 속 노인의 모습에 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하얗게 물들였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철이가 적어준 주소는 동네 끝자락의 오래된 찻집.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버린 걸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걸까? 찻집 문을 열자 따스한 히비스커스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구석자리 창가에 앉아있는 한 남자.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그 뒷모습. 대우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영철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는 영철의 눈가에 말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때론 침묵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나요? 40년이란 시간도 녹여내지 못한 아픔이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안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같은 말이 흘러나옵니다. 늙었구나, 우리. 영철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난 널 원망하려고 했어. 40년 동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잘못도 보이더라고. 그날 나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잖아. 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그 사진. 이거 아직도 갖고 있었네? 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며칠 전에 기철 씨를 만났어. 영철의 말에 대우의 심장이 멈칫합니다. 다리는 불편하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 손자들도 생기고. 그런데 말이야, 대우야. 그이가 우리 둘을 용서한 지 오래래. 대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슴 한켠에 박혀있던 40년 된 못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시간이 참 야속하지. 영철이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듭니다. 우리가 꿈꾸던 건설회사는 차리지 못했어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차 한 잔 할 수 있다는 게 이제야 감사하네. 여러분, 인생이란 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들이 때로는 가장 값진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야, 대우야. 영철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힘이 없어집니다. 난 시간이 얼마 없어. 창가에 부서지는 노을빛 속에서 영철이의 마른 얼굴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널 꼭 만나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같이 맥주나 한 잔 하자고. 대우는 떨리는 손으로 영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놓쳐버린 화해의 순간. 이제야 그 순간을 붙잡은 것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 잃어버린 우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철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귓가에 맴돕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야. 시간 되면 한 번만 더 와줄래?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하던 영철이의 마지막 말. 새벽녘 대우는 문득 일어나 오래된 작업도구 상자를 꺼냅니다. 녹슬었지만 아직 쓸만한 연장들. 40년간 창고 속에 묻어두었던 망치를 집어듭니다.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문득 영철이가 살던 집이 떠올랐습니다. 찻집에서 만나기 전 한 번 들른 적 있었죠. 낡은 계단, 삐걱거리는 마루, 비가 새는 천장. 여러분,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의미를 전하지 않나요? 사과의 말은 쉽게 사라지지만 진심을 담은 행동은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이른 아침, 대우는 영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들. 아들이 보냈다는 영양제들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시라는데 저희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대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망치를 들고 천장에 올라가 보니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을 막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고치고 하나씩 영철이가 살던 공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걱정스레 말을 겁니다. 괜찮네. 이게 내 평생 업이었으니까. 대우의 손끝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망치질의 강약, 못을 박는 각도, 평생을 통해 익힌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철아, 이번엔 제대로 할게. 한 번 박은 못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모든 마감은 완벽하게. 40년 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우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영철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수리가 끝난 집의 모습. 이게 뭐야? 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지막 못질이야. 이번엔 제대로 박았어. 대우의 거친 손이 영철의 손을 꼭 쥡니다. 너희 아들 내외가 와도 좋게. 손주들이 뛰어놀아도 안전하게. 내가 확실히 점검했어.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4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우야, 영철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는 꼭 같이 건설회사 차리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순간이 아닐까요?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널리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철의 아들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대우의 가슴 한켠에 새로운 망치질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 친구분이 대우 아저씨세요? 영철의 아들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병실 밖 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민우의 아내가 죄송한 듯 말을 잇습니다. 옆에 선 두 아이들은 궁금한 듯 대우를 올려다봅니다. 할아버지 친구가 우리 집 고쳐주셨대. 7살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의 한마디가 어른들의 무거운 마음을 녹이는 법이지요. 아버지 병실에 가보시겠어요? 민우의 말에 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오순도순 보내게. 돌아서는 대우의 등 뒤로 영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우 어딨어? 대우. 힘없는 목소리로 찾는 소리에 대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방금 불러와줘. 병실로 돌아간 대우.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내밉니다. 낡은 수첩 한 권. 이거 40년 동안 내가 적어온 거야.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입니다. 오늘도 대우가 생각이 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대우한테도 아들이 있다던데.
첫 손주가 생겼다. 대우는 손주를 안아봤을까? 매일매일 영철이는 대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뒤에 숨어 있던 그리움.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차가운 말을 던지곤 하지 않나요? 미움이란 게 사랑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답니다. 내가 가져온 것도 있어. 대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냅니다. 40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일했던 현장에서 가져온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영철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5살 서연이가 궁금한 듯 묻습니다. 대우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힙니다. 이게 말이다. 할아버지들의 우정이란다. 대우야, 영철이가 힘겹게 말을 잇습니다. 내가 살던 집, 우리 손주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대우는 영철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아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계속 관리해 줄게. 내 손주들이 뛰어놀 수 있게 평생 든든하게 지켜줄게. 그렇게 두 노인의 눈물 속에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대우의 망치질에는 더 이상 후회와 아픔이 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영철이와의 우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담기게 되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철이의 병실에 찾아온 뜻밖의 손님, 그리고 40년 전 그 사고 현장의 주인공. 과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들어오는 사람. 바로 김기철이었습니다. 반장님, 영철 씨.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그 이름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세 사람의 눈앞을 스칩니다. 기철 씨. 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철이는 말없이 손을 내밉니다. 이제야 세 사람이 다시 모이네요. 기철이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의 불편한 걸음걸이에 대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대우의 떨리는 사과에 기철이 고개를 젓습니다. 반장님, 그때 일은 저도 잘 알잖아요. 제가 서두르자고 한 것도 있고, 그건 우리 모두의. 말을 잇지 못하는 기철의 어깨를 영철이가 조용히 잡아줍니다. 그제야 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사실,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기철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는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큰 손주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꿈이 건축가라네요. 할아버지 다리가 이런 걸 보고 더 안전한 건물을 만들고 싶대요. 영철이가 기철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 내 손주가 꼭 그런 건물을 만들 거야. 대우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갑니다. 서울의 변한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그들이 함께 지었던 건물들은 이제 많이 낡았지만 그 시절의 추억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 기술자들 보면 참 대단해요. 기철이 말을 이어갑니다. 안전장비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진효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대우야, 기철아, 우리가 꿈꾸던 건설회사는 못 차렸지만
우리가 지은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후회는 없어. 기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그날의 현장에서 찍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젊은 시절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모습.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찍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은 기철. 영철이의 병실에서 40년 만에 다시 찍은 사진 한 장. 이번에는 무거운 후회도 아픈 원망도 없이 그저 따뜻한 미소만이 담겼습니다. 반장님, 제가 다음 주에 양평에 있는 제 아들네 집 수리하러 가는데. 기철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대우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 내가 가서 한 번 봐주지. 이번엔 절대 실수 없이 해줄게. 영철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나도 퇴원하면 구경 가고 싶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의 것이니까요. 영철의 병실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듭니다. 마치 오랜 어둠을 걷어내듯 세 사람의 마음에도 따스한 빛이 들이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꽃중년 TV입니다. 70만 원으로 매달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믿기 어렵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문금단 할머니는 단돈 70만 원으로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고 이번 달에는 이탈리아 로마로 떠날 계획이다. 자녀들조차 믿지 못한다. 엄마가 새 옷 한 벌 사는데 몇 달을 고민하고 식탁에 늘 소박한 반찬만 올리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엄마를 보며 답답해한다. 엄마는 늘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질 않으니 구두쇠라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엄마는 웃으며 속으로 다짐한다. 그래, 구두쇠라면 구두쇠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를 너희는 언젠가 알게 될 거다. 문금단 할머니는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식비는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절반 가격에 해결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관 식재료로 보충한다. 교통비는 지역 무료 교통권으로 한 달 5천 원을 넘지 않는다. 새 옷은 사지 않고 기존 옷을 관리해 오래 입거나 복지관 나눔 행사에서 가져온다. 자녀들은 엄마가 돈만 아끼는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절약한 돈으로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매달 여행을 떠나면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즐기고 있다. 현지 무료 투어를 신청하고 저렴한 숙소를 예약하며 아낀 돈으로 해외에서의 삶을 만끽한다. 문금단 할머니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연금을 불리는 비법을 알고 있다. 일반 금융상품 대신 노년층을 위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찾아 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복리로 묶어 매달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스마트폰 리워드 앱을 활용해 매달 5만 원의 부수입을 꾸준히 만든다. 이 모든 절약과 수익은 그녀의 더 큰 계획의 일부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그리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녀들은 엄마의 이런 속내를 알지 못한 채 구두쇠라 부르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는다. 문금단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절약의 사례가 아니다. 그녀는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돈이 많지 않아도 지혜롭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삶을 즐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비밀은 그녀의 가계부와 철저한 계획 속에 담겨 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매달 여행을 다니며 삶을 누리고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공개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문금단 할머니의 생활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생활 속에서 절약을 예술처럼 실천하고 있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작은 메모들이 가득하다. 이마트 대신 전통시장 오후 5시 방문, 남는 채소 50% 할인과 같은 구체적인 팁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이런 디테일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다. 할머니는 매주 전통시장에 가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한다. 대형 마트에서는 절대 사지 않는 품목들이 있다. 고기,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마트에서는 할인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더 비싸요. 시장에서 조금만 늦게 가면 반값에 살 수 있는 걸요. 또한 할머니는 복지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철저히 활용한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달 무료 식재료를 나눠준다. 이 재료들로 한 달 식비의 절반 이상을 해결한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복지관 관계자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문금단 할머니가 자녀들로부터 구두쇠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절약 습관 때문이다. 자녀들이 할머니를 방문할 때면 항상 같은 메뉴가 나온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반찬 몇 가지. 자녀들은 불만을 털어놓는다. 엄마, 우리 올 때 좀 더 다양하게 차리면 안 돼요? 같은 반찬만 나오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한다. 너희들 입에 맞으라고 차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대로 먹는 거야. 그녀는 자신만의 기준이 분명하다.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대신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문금단 할머니가 단순히 절약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매달 5만 원의 추가 수익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 리워드 앱을 사용해 쇼핑 후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건강관리 앱에서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모은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교환해 생활비에 보탠다. 이런 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노인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할머니는 이렇게 모은 돈을 여행 경비로 사용한다. 작은 돈이지만 쌓이면 큰 도움이 돼요. 내가 파리에서 마셨던 커피 한 잔도 이 포인트로 샀다니까요. 연금 불리기
비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다. 문금단 할머니는 시중은행에서 흔히 판매하는 연금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실버 전용 금융상품을 찾아내 연금을 효과적으로 불렸다. 그녀가 이용한 상품은 고정금리형 적금과 복리형 연금이다. 이 상품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지만 노년층에게는 특별히 높은 이율을 제공한다. 은행 직원도 잘 모르는 상품이 많아요. 내가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알아낸 거예요. 그녀는 매달 받은 연금에서 남는 돈을 적금에 넣어 추가 수익을 창출했다. 이렇게 해서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추가 수익을 고정적으로 얻고 있었다. 문금단 할머니는 단순히 돈을 아끼고 모으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만의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녀들이 구두쇠라며 불평을 늘어놓아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들에게 짐이 될 거야. 그땐 엄마가 구두쇠가 아니라 현명한 엄마였다고 생각할 날이 올 거다. 할머니의 가계부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철학과 노력이 담긴 인생의 청사진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청사진을 따라 자신만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 이야기는 그녀가 여행 경비를 절약하면서도 매달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구체적인 비법을 다룬다. 문금단 할머니의 삶은 단순히 절약의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공 전략이다. 이야기는 이제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문금단 할머니가 매달 해외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란다. 하지만 그녀의 여행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녀는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누구보다 풍요로운 여행을 누리고 있다. 돈이 많아야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문금단 할머니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도 단순히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과 혜택을 활용한다. 첫째, 할머니는 할인, 항공권을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수기 항공권을 미리 예약한다. 그녀는 주중 출발, 새벽 시간대 출발과 같은 조건을 이용해 평균 30% 이상 저렴한 티켓을 손에 넣는다. 둘째,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해 복지관에서 지원받는 여행비를 마일리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항공권 값이 아니라 마일리지로 공짜 비행기를 타는 게 내 여행의 기본이에요. 숙박도 마찬가지다. 호텔 대신 할머니는 현지의 게스트하우스나 저렴한 숙소를 선택한다. 특히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현지 문화를 경험하면서 비용을 크게 줄인다. 호텔에 머무르는 건 돈만 낭비예요. 홈스테이를 하면 더 저렴하고 현지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죠. 그게 진짜 여행이지. 문금단 할머니는 여행지에서도 현지의 무료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 무료 박물관 입장, 현지 주민 대상 무료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투어 가이드 서비스까지 철저히 챙긴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여행 가서도 고급 식당만 찾아다니지만 나는 현지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어요. 훨씬 맛있고 저렴하죠. 그녀는 여행지의 전통시장을 탐방하며
신선한 재료를 사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시장에 가서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 중 하나예요. 그리고 돈도 절약되고요. 할머니는 여행지에서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 주요 관광지가 가까운 도심에서는 걸어서 이동하며 교통비를 아낀다. 현지 교통 패스 구매 일일 또는 주간 패스를 미리 구매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한다. 걸으면서 보는 풍경은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값져요. 현지에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는데 도보 여행만큼 좋은 건 없쇼. 자녀들은 여전히 엄마를 구두쇠라고 부르지만 할머니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조금씩 바뀐다. 문금단 할머니가 여행에서 찍은 사진과 수첩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말없이 감탄할 뿐이다. 엄마, 이렇게 멋지게 다녀오셨다니.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구두쇠로 보이지만 그 돈으로 이런 추억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런 추억은 아무리 돈을 써도 살 수 없는 거란다. 여행과 삶의 교훈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다. 문금단 할머니는 자신의 삶과 여행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 행복은 돈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7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내 방식대로 잘 쓰기 때문이지. 문금단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녀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는 더 큰 가르침과 돈에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절약과 여행의 성공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와 철학,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공 전략이다. 이야기는 이제 더 깊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지는 문금단 할머니의 비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문금단 할머니는 단순히 절약과 여행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삶에는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있다. 바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돈은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은 아니야. 내가 진짜 남기고 싶은 건 더 큰 거란다. 문금단 할머니는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구두쇠라 불리는 게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내 삶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돈은 수단일 뿐, 그게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란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작은 메모를 남겨두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돈은 쓸 줄도 알아야 하지만 쓸 때를 알아야 한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면 결국 잃게 된다. 필요한 만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그러니 돈을 잘 관리해라. 문금단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꾸준히 절약하고 연금을 불리며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기반을 남겨주고 싶어. 할머니는 절약한 돈과 투자로 만들어낸 자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 돈에 함께 넣을 편지를 준비하고 있다. 편지에는 그녀가 평생을 통해 배운 것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철학이 담길 것이다. 문금단 할머니는 말한다. 내가 가진 돈은 많지 않아.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은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 난 내 방식대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방법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거란다. 그녀는 자신의 방법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 복지관과 정부에 숨겨진 혜택을 찾아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불릴 방법을 찾아라. 소비는 필요할 때만 하고 낭비를 줄여라.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온다. 문금단 할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며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 한다. 너희들이 엄마를 구두쇠라고 불러도 좋아. 하지만 엄마는 이 삶이 정말 행복했단다. 나는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을 가장 나답게 썼어. 그리고 그걸 통해 얻은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단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자녀들과 다투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며 자녀들이 언젠가 그 가치를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금단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절약과 여행의 성공 사례가 아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보여준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녀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어 한 편지의 내용을 공개한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담긴 메시지다.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으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문금단 할머니는 단순히 절약과 여행을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삶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바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며 그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지금 아끼고 모으는 것은 너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거고, 무엇보다 너희가 돈에 흔들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서야. 문금단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엄마는 진짜 구두쇠야이다. 자녀들이 방문할 때마다 나오는 반찬은 늘 같은 김치찌개, 달걀말이,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산 나물들 뿐이다. 새 옷 한 벌을 사는 것도 몇 달을 고민하는 엄마의 모습에 자녀들은 답답해한다. 엄마, 돈을 그렇게 모아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용돈도 드리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넘긴다. 그녀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 너희들이 준 용돈도 고맙지.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막 쓰는 게 너희를 위한 길이 아닐 거야.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건 너희를 위한 더 큰 그림이란다.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자녀들은 할머니를 구두쇠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 내가 구두쇠라면 구두쇠지.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내 진짜 의도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문금단 할머니의 절약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이 잘 사는 건 아니야. 나는 그들에게 돈과 함께 내 삶의 가치를 남기고 싶어. 할머니는 자신이 절약하며 모은 자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계획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형태가 아니다. 그녀는 함께 남길 편지를 준비하고 있다. 그 편지에는 그녀의 삶이 담긴 철학과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들이 담길 것이다. 할머니는 평생을 통해 배운 것들을 조심스럽게 적어 나간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돈은 단순한 수단일 뿐,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하면 결국 중요한 것을 잃는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삶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한다.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할머니는 이 편지를 통해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가치를 전하고 싶어 한다. 문금단 할머니의 목표는 단순히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 스스로에게도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내가 선택한 자유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며 사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녀의 삶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보여준다. 문금단 할머니는 매달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낀다. 사람들은 그녀가 돈이 많아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계획된 절약과 효율적인 소비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비행기 티켓부터 숙박, 현지 교통까지 그녀는 작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누리는 법을 알고 있다. 특히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현지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으며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느낄 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돼요. 문금단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엄마를 구두쇠라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엄마는 내 방식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돈은 도구일 뿐이고 내가 가진 이 작은 돈으로도 큰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단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쓰는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문금단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절약과 여행의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태도와 가진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교훈이다. 그녀는 말한다. 내 삶을 돌아보면 후회는 없어.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을 가장 나답게 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가치였어.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이 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구체적인 편지. 내용과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철학을 다룬다.
문금단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다. 그녀의 삶의 가치는 단순한 절약이 아닌 삶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문금단 할머니는 평생을 통해 하나의 진리를 배웠다. 돈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돈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녀는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며 자신의 삶이 단순한 절약의 사례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그녀는 자유롭고 스스로 선택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노후를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고 있는가? 문금단 할머니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많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은 무한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의 노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문금단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이 교훈을 적용해 보세요. 더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삶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공유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성장하는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꽃중년 TV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퇴직하시면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퇴직금은 저희가 잘 운용해 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이런 달콤한 말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중 40%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재산을 잃었다는 더 충격적인 통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박용수 씨입니다. 1987년 25살의 나이로 대기업에 입사한 박용수 씨. 당시 그는 막 결혼해서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의류 가게 직원이었고 둘 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시작했죠.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지하철 첫 차를 탔습니다.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해 사무실 청소부터 하는 게 그의 일과였죠. 박 대리, 벌써 왔어? 박 과장, 언제 퇴근했다가 또 이렇게 일찍. 박 부장님 없었으면 우리 부서 어쩔 뻔했어. 단 한 번의 지각도, 단 하루의 결근도 없었습니다. 휴가는 항상 반납하다시피 했고,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묵묵히 버텼습니다. 주변에 정리해고 바람이 불 때도 더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둘 진급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회사에선 박용수 부장만 한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느라 딸과 놀아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죠. 대신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 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빠듯한 살림에도 딸의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간호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엔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죠. 아빠,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졸업식 날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 그때는 그 말이 그토록 순수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한 장의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정년퇴직 통지서였습니다. 35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구나. 박용수 씨는 먹먹한 마음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동안 아내와 함께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도 있었으니까요. 청양군 시골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도 봐두었습니다. 여보, 거기 가면 텃밭도 가꾸고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면 좋겠죠. 아내와 함께 꿈꾸던 노후. 그렇게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사위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중견기업 회계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결혼 후 2년이 지나 딸은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주 보러 오세요. 박용수 씨는 그날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손주의 발가락 하나하나를 세어보며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딸은 출산 휴가가 끝나자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고, 손주는 이모님의 손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 3교대 근무하는 딸, 야근이 잦은 사위, 맞벌이 부부의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이 학원비만 120만 원 나왔어요. 애기 봐주시는 이모님 월급에, 관리비에, 대출이자까지. 퇴근이 늦어 종종 딸이 카톡으로 보내는 한숨 섞인 토로를 보며 박용수 씨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막 7살이 된 손주가 재롱을 부리며 달려옵니다. 오랜만에 가족 저녁 식사.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명태조림을 앞에 두고 손주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보내는 저녁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곧 퇴직하신다고 들었어요. 딸의 말에 박용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강남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53평형에 방 4개, 지하철역도 가깝고, 사위가 핸드폰을 꺼내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논현역 근처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매매가가 35억이래요. 순간 박용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이 7억 정도 되시죠? 거기에 이 집 매매가 15억. 저희가 대출받고
아버지 국민연금도 담보로 하면. 뭐라고? 연금을 담보로? 박용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연금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이자 내고도 남는다고. 저희가 위층에서 살고 아버지 어머니는 아래층에서 사시면 돼요. 손주도 봐주실 수 있고. 그날 이후 퇴직을 앞둔 시점부터 딸 부부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매번 손주를 앞세워 찾아왔죠.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겠지. 할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이 제일 맛있는데. 어느 날은 사위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낯술이 잔뜩 묻어나는 숨결.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강남 집이 있어야 해요. 지방대 출신인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또 다른 날은 딸이 혼자 와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3교대 하면서 애 키우는 게. 남편은 승진 못할까봐 매일 밤늦게까지 회식하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급기야 사위 부모님까지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퇴직하시면 우리 자식들 좀 도와주셔야죠. 요즘 젊은 애들 힘들잖아요. 집 한 채 사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가요? 우리 아들이 지방대 출신이라 고생이 많아요. 박 선생님 따님은 SKY 출신이라 좋은데 우리 아들은. 박용수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우리가 35년 동안 모은 돈인데 딸아이가 힘들어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매일 밤 고민하던 어느 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은행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박 부장님,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퇴직금 날린 분들입니다. 자식들 도와준다고 했다가 결국엔. 그날 저녁 박용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계획대로 시골 내려가죠.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찾아온 딸 부부 앞에서 박용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찾아오거라. 네, 아버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희 욕심 때문에 날려버릴 순 없어. 아버지, 저희가 효도하려고. 효도, 부모 재산 빼앗아가는 게 효도니? 아빠, 그래도 자식인데.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딸이야. 그래서 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이 들어 병원 한 번 가는 데도 돈 든다. 나중에 장기 요양받게 되면 그 돈은 누가 대신 내줄 건데. 내 어머니 아프시면 너희가 직장 그만두고 간병할 거야? 아니면 비싼 요양병원비 매달 낼 거야? 박용수 씨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신청서였습니다. 벌써 신청했다. 일시금 아닌 분할 수령으로. 그 순간 딸 부부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냉정하실 줄은 몰랐어요. 자기 돈만 아끼시려고. 우리 힘들어도 모르시는구나. 시간이 흘러 박용수 씨 부부는 계획대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35년이란 세월.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야근이 잦은 날엔 회사까지 도시락을 배달해 주었죠. 여보,
이제 좀 쉬세요. 그래도 아내는 매일 새벽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의류 매장 점원으로 일하다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된 아내, 알뜰살뜰 살림하며 남편의 월급을 쪼개고 쪼개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늙어서도 이렇게 같이 있자. 매일 밤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며 하던 말. 그런 아내가 퇴직을 앞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청양의 조용한 전원마을 30평짜리 집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딸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요.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월세를 내고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좋네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로 식사 준비를 하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 6개월 만에 딸의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랑이 도박으로 대출받은 돈을 다 날렸어요. 회사 돈까지 횡령했대요. 박용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퇴직금 받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신랑이 만든 계획이었어요. 집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도박 빚이 10억이 넘는데요. 이제 감옥에 가야 한대요. 아버지가 퇴직금 주셨더라면 그 돈으로 도박빚도 갚고 회사 돈도 메꿀 수 있었을 텐데. 박용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는 있니? 박용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말 안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나랑 내 어머님은 이제 어디서 살았겠니?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현관문 앞에 선 손주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딸이 손주의 손을 잡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박용수 씨는 말없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앞으로 3교대 근무하는데 우리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딸의 요구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 어린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죠. 그렇게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똑똑했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손주의 간식을 직접 만들어주는 재미에 푹 빠졌고,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손주와 함께 상추도 기르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 상추는 제가 직접 딴 거예요. 우리 손주가 농부가 되려나? 네. 할아버지처럼 텃밭에서 맛있는 채소 많이 기를 거예요. 주말이면 딸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돈 얘기가 아닌 가족의 정다운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죠. 아빠, 그때 제가 아니라고 하셨을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감사해요. 내 이야기 들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네. 3교대 반장이 됐어요. 이제 야간 근무도 줄어들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 보세요. 손주가 그린 그림에는 텃밭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와 요리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옷을 입은 엄마도. 그런데 이 그림에서 웃고 있는 건 뭐냐? 당연하죠. 우리 가족은 행복하니까요. 저녁이 되면 아내는 텃밭에서 딴 채소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35년 전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해 지금 이 순간까지 한결같이 남편의 옆자리를 지켜온 아내입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죠. 상추쌈을 싸서 남편 입에 넣어주며 아내가 살포시 웃었습니다. 고생만 시켰는데 미안해요. 무슨 고생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데. 퇴직 후의 삶. 아내는 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벽에 억지로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들도 끝났고, 야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끼니를 거르던 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손주와 놀아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부자예요. 부자라니. 이렇게 손잡고 같이 늙어갈 수 있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재산 아닐까요? 마당에 핀 봄꽃처럼 아내의 미소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노후는 자식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지킬 때 더 끈끈한 가족애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세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 앞으로도 함께할 사람, 그 사람과의 노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꽃중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